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정 고혜림입니다. 한 주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영,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안이 의회 하원의 문턱을 넘자 재정 적자 우려가 투심을 짓누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발작 수준을 나타냈던 이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10년물이 4.5%, 30년물이 5%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고 달러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보합권에 머무르며 41,859.09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4%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5,80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유일하게 0.28%의 상승분을 켜내며 18,925.7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현지 시간 22일 미 하원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와 초과 근무수당 면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조 8천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이미 국채 달러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은 트리플 약세 양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변동과 이른바 채권 작용단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천 건 줄어든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였던 23만 건도 소폭 하회한 건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3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간은 고용 지표를 통해 실물 경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관세가 7월까지 10%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에서 동결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의 30% 이상,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이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월러 이사는 고율 관세가 복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연준의 정책 운신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편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과 미흡한 재정 긴축 기대는 국채시장 불안을 키우며 장기 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5월 들어 동시에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예비치는 각각 52.3으로 집계돼 모두 50을 넘기며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3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신규 주문은 1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격 상승률은 각각 2022년,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물가 상승 속도는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입니다. S&P는 이번 반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세 제보와 우려와 공급망 지연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상승과 하락 없이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 오늘 테슬라와 아마존이 올라와 주면서 이미 소비재주가 가장 큰 상승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이 매수세 보였는데요.
또한 테슬라는 미국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을 반영해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유지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92% 오른 341.04달러로 마감하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앞서 비아디가 불과 2년여 만에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 같은 악재도 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올라와줬고요. 메타 역시 0.17%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감에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월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약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조 원 제시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440억 달러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80억 달러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구글은 AI 챗봇 제미나이 2.5%를 공개하며 그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1.37%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구글이 AI 챗봇 거래와 관련해서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향후 상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내년 말 스마트 안경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돼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이를 인식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소식통은 애플 스마트 안경이 메타 제품과 유사하지만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애플, M7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하며 0.36%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태양광 업체는 하원 예산안에서 태양광 지원 삭감 수준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여파로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선런이 37.05%로 폭락했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와 인터페이즈 에너지도 각각 24.67%, 19.63%로 떨어졌는데요. 감세안과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였던 미국 증시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이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는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지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달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한국의 뷰티 기술이 만나 탄생한 브랜드죠. 달바는 클린 뷰티와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대표 주자입니다. 2016년 한국에서 처음 론칭됐고요. 달바라는 이름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바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고급 식재료 화이트 트러플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달바는 바로 이 화이트 트러플을 핵심 원료로 사용해서 이탈리안 럭셔리 비건 스킨케어라는 콘셉트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달바의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메이크업 위에도 뿌릴 수 있는 가벼운 포뮬러와 탁월한 보습력 덕분에 이 제품은 이른바 승무원 세럼으로 입소문을 타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승무원들이 애용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실제로 누적 판매량 2천만 병을 돌파할 만큼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선크림과 클렌저, 크림과 앰플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모든 제품은 비건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달바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객과 소통했고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셀럽들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달바는 국내에서의 인기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미국과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포라에도 입점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또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달바는 2023년 기준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4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달바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철학입니다. 전 제품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달바는 이탈리아의 고급스러운 감성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나 만들어낸 브랜드죠. 그 감성과 철학 그리고 기술력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제 도네마코노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자세한 기업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뉴스, 경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주가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 차량 관련 규제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포니 AI는 현지 시간 21일 주당 17.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한 달 동안 무려 313% 넘게 폭등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비라이와 차량 소프트웨어 기업 앱티브,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엑스펑도 각각 3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호라이즌 로보틱스, 리오토, 비아디, 로보센스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간 대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 자율주행차 조례를 통해 개인 자율주행차 운행까지 허용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발 국제금리 급등, 이른바 국채쇼크로 전통적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위험자산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피난처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11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정오 기준으로는 11만 1,861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에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추진으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 와크가 예고되자 미 국채와 달러의 신뢰가 흔들렸고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대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제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는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투자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현재 57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이며 이로 인한 평가이익은 약 53조 원에 이릅니다. 또 다른 투자사인 E21은 설립 직후 약 5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이 비트코인이 올해 2분기 12만 달러, 연말까지는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과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생명보험사가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 GA에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2022년과 23년에 걸쳐 이들 보험사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재 절차는 미뤄왔습니다. 일각에선 7월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인수를 앞두고 금감원이 제재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시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한라이프는 최대 2,096억 원, 동양생명은 1,425억 원, 라이나생명은 962억 원에 달하는데요. 다만 실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과징금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전지 상장 지수펀드, 이른바 2차전지 ETF가 좀처럼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여전히 국내 ETF 가운데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올해 들어 각각 46.95%, 44.74% 하락했습니다. BNK2 2차전지 양극재와 타이거 2차전지 탑10 등 정배수 ETF들도 20%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같은 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피처엠 등 주요 종목도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ETF를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는 올해 418억 원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에도 100억 원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RA 세액공제 폐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을 이유로 단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인도 등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로 업황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감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미국 국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실시된 20년물 국채 경매는 금리 5.47%에 낙찰되며 수요 부진을 드러냈고 국채 금리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30년물은 5.09%, 10년물도 4.59%까지 뛰며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지출 삭감이 재정 적자 확대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 감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미국 연방하원의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신재생과 2차전지 쪽으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2차전지 쪽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경계심이 드리워진 모습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락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2592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2500선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살펴보시자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중 내내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잡았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비교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보합선에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0.24% 하락하면서 7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외국인은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긴 했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 포지션 잡았었는데 매도 포지션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약세가 강하게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엇갈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5%대 강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파란불이 많이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전반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4% 후반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이외에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이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뚜렷한 방향을 찾기가 힘든 증시인데요. 이러한 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과 섹터가 강하게 상승해줬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특징주는요. 이런 좀 보합세를 보였던 오늘 장 속에서도 훈풍이 불어왔던 강세를 보인 원전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현지 시간으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대표적인 원전주로 분류되는 현대건설 주가는 장중 한때 54,400원까지 오르면서 50인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같은 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41,100원까지 터치하며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주가를 나타냈고요. 오진이 4%대, 그리고 우리기술 12%대, BHI는 5.68%, 한전기술이 5%대까지 오르며 원전 관련주 전반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분열과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인 오클로는 정규장에서 7.91%, 애프터마켓에선 무려 18% 넘게 주가가 치솟았고요. 누스케일 파워와 카메코 등 다른 원전 기업들도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기대감의 배경에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24일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행정명령에는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핵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는 원전이 민주당에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로 공화당에는 풍력 태양광보다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지지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원자력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주인 이 현대건설은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가로 0.42%로 출발했던 이 현대건설은 고가로 12%까지 터치를 하고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종가까지 탄력을 받아주며 12%, 54,200원으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21선, 61선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 인맥주가 오늘 장에서 다시금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와 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은 거절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가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는 선을 긋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도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수 진영이 패배하면 이준석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물음에도 역시 이 책임론에서도 자유롭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괴롭힘을 했을 때 보수 진영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할 테면 해봐라 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0%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수 진영 쪽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며 결국에는 이 진보 진영에 더 힘이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이재명 관련주들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보다는 후반 들어가면서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16%대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이 넥스트아이는 19%대까지 올랐다가 6%로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 형제글로벌, 형제엘리트 같은 종목들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좀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먹진 않는데 제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잘 시켜 먹는 편이에요. 혹시 어떤 음식 주로 시켜 드시나요? 저는 디저트류를 보통 배달시켜 먹는 것 같아요. 잘 안 드시고 디저트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으로 단연 좀 치킨이 압도적으로 좀 그 빈도가 잦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자주 먹는데 요즘에 치킨 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좀 체감이 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치킨 너무 비싸고 이제 치킨 무도 안 주고 콜라도 안 주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치킨이 단순히 이제 무값도 그렇고 이제 부자재 값도 있겠지만 원재료, 이 닭의 가격이 계속해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공급 부족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치킨 업계, 이 닭 공급 업계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육계 관련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제46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 대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산 공급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입업체 재고가 약 2에서 3개월치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입 재개 시점까지 위험평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6개의 생산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육계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닭고기 업체의 이 하림이 오늘장에서는 4%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또 하림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니커라는 공급 업체, 또한 피해가 좀 더 컸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마이너스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21%로 시가 출발한 마니커. 점점 그 낙폭을 키워가면서 14%까지 하락세를 좀 키워갔고요. 그대로 그 하락세 좀 회복하지 못한 채 14.21%로 종가 형성하며 990원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에서 약세 보이기는 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 수입에 대한 재고 물량이 2-3개월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미증시에서 들려온 훈풍,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양자 컴퓨팅 오랜만에 좀 치솟는 주가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36.52%에 마감하는 모습, 또 리게티 컴퓨팅은 26%대,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는 23%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양자 컴퓨팅 강세를 보였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아이온큐 CEO가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또 실적도 개선이 됐고요. 또 양자 관련 분야의 산업 적용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CEO는 어떤 발언을 했냐라고 살펴봤더니요. 일단은 경제 매체 배런스와 함께 인터뷰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 엔비디아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라고 전했고요. 또 양자 컴퓨팅 생태계를 주도하고 또 경쟁사들이 아이온큐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주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발언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굉장한 하락세를 걷다가 5월 들어서 조금은 주가가 회복된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간밤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훈풍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3.84% 상승, 한국첨단소재는 1.59% 상승을 해줬고요. 우리로라든지 ICTK 같은 종목들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단연 이 감세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자 이에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요동치는 종목들이 생겨난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 감세안으로 인해 청정 에너지주들이 좀 요동쳤습니다. 미국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청정에너지 업종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23일 오전, 오늘 오전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시행됐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ITC와 생산 세액공제 PTC의 일몰 시점을 60일 이내 착공 혹은 2028년 가동으로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로 인해 한화솔루션의 중장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윤재성 하나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착공 중인 설비에서는 태양광 대여 사업, TPO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추정치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TPO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은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며 조언했는데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이 TPO의 과도한 기대가 해소된 뒤 태양광 모듈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해 재차 반등할 수 있다고 전하며 태양광 모듈의 턴어라운드는 기존 투자 포인트를 간과하고 TPO 우려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가 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한화솔루션이 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시가로 1.84%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2%까지의 낙폭을 키웠던 이 한화솔루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10%대 낙폭을 보여주며 29,3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급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또 이번 주 월요일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월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큰 폭으로 감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봤을 때도요, 앞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또 앞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번에 거의 여왕님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유럽의 경제 여왕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리더기도 하죠. 그녀는 전통적인 금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유럽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인물로 알려져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라가르드는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구열이 남달랐고 특히 고전 문학과 외국어,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프랑스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단에서 활동했는데 이때 익힌 팀워크와 규율이 훗날 그녀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해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이후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연구소에서도 연수를 받으며 국제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라가르드는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 출신입니다. 세계적인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에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았고 1999년에는 CEO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글로벌 로펌 역사상 첫 여성 CEO였고 그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당시부터 명확한 소통과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유연한 협상 태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라가르드는 프랑스 정부의 무역 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이후 경제재정산업부 장관, 즉 재무장관까지 역임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내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정책 대응에 나섰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녀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로 선출되며 최초의 여성 IMF 수장이 된 겁니다. 당시 IMF는 유럽 재정위기, 특히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라가르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주도하며 균형 있는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이 되자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하며 여기서도 최초의 여성 총재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유럽의 저성장 문제와 금리 정책, 또 기후 변화 대응과 최근에는 디지털 유료화 도입 검토 등 굵직한 과제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점은 그녀의 스타일입니다. 기존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다소 기술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했다면 라가르드는 쉽고 명확한 언어, 친숙한 이미지, 또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대중과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자신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에 갇히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녀는 능력과 경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리더십을 추구해왔고요. 실제로도 수많은 위기를 탁월하게 관리하며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권익신장,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메시지는 꾸준히 발신해왔는데요. IMF 시절부터 여성 직원의 비율을 늘리고 또 개발도상국 여성의 경제 참여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이제 단순한 경제 관료가 아닌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배경이 다르더라도 문제를 보는 시각과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알게 된 인물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다음에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 저희 살펴볼 시간인데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혹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많이 재밌게 듣고 계셨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리포트, 이 산업은 좀 기억에 남았다 하시는 게 좀 있으셨나요? 저는 치아 관련해서 덴탈 관련된 리포트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치아도 있고 제가 이 앞서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리포트들 정말 종류가 다양했죠. 2차 전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테슬라 관련한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굉장히 기술적인 리포트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제가 좀 우리의 좀 더 친숙한 필수 소비재에 대한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유통업계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한국 가계 소비가 이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유통주에 투자해 볼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르는 승자 유통 리셋이라는 제목의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먼저 유통산업이 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꽤 안정적이 되면서 이 사람들 지갑이 조금씩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인데 현재 가계 소득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가구당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요. 이는 명목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물질 상승률의 둔화가 동반된 결과로서 보여집니다.
향후 가계소득은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물가는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서 소비하려는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지출 항목이 팬데믹 이전 정상화 레벨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즉 리오프닝 이후 해외여행 소비 등 국외 지출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국내 소비 여력 확대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자 심리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와 함께 추경 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개선의 추가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업태별로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백화점에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게 바로 워치와 주얼리라고 합니다. 이 명품백은 조금 주춤한 반면 고급 시계나 보석류는 전년 대비 무려 29%의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빈도는 줄이되 보다 가치 있는 소비 대상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제품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 희소성, 상징성, 자산성을 함께 고려한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워치,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이런 품목은 환불이나 리셀 이슈가 적고 마진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백화점이 명품뿐만이 아닌 식품관 리뉴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장을 보는 것뿐만이 아닌 델리나 디저트, 수입 식재료 같은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서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업종, 바로 면세점인데요. 한때 중국 다이공, 즉 보따리상이 면세점 매출을 책임졌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젠 개별 관광객인 FIT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FIT 고객은 할인율이 적고 수익성은 더 높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대백화점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면세점이 골칫덩이였고 또 저희가 이 면세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무역센터 단독 운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2025년 4월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매출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트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트는 대형마트 중에서 홈플러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에 회생 절차 신청까지 했는데요. 반면 이마트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마트는 통합 매입으로 원가를 낮추고 비용도 계속해서 줄이면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쪽도 CJ 대한통운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길 배송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점의 위주 전략에서 벗어나서 중소형 매장과 식품 중심 매장으로 탈바꿈한 게 묘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현대백화점입니다. 워치, 주얼리, 식품감 전략, 그리고 면세점까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증권사들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투자 의견 역시 매수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호텔신라는 FIT 확대, 할인율 축소, 중국 관광객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15.5%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면세 업태 실적 개선 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구조조정 효과에 자사주 매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세계 면세점 할인율 개선과 푸드 콘텐츠 강화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기업들이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유통업종은 지금 다시 한번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회복되는 걸 넘어서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 리포트의 핵심인데요. 워치, 식품관, FIT, 통합 매입 같은 키워드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점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비재 관련해서 정말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을 조금 모색했던 하루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꽤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했죠. 또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세를 지켜가시면서 또 시장의 방향성을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관망을 하는 자세를 취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현 아나운서 너무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장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장은 뚜렷한 재료가 없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중요한 또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미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 역시 좀 혼조세를 보이며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드디어 이제 다다음 주죠. 곧 있으면 대선이 또 앞두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좋든 싫든 우리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좀 활력이 불어오길이라고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활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뚜렷하게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호재도 없었고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 어떤 재료가 많이 부진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채권금리 하락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발빠르게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은 숨고르기 장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